우선 오늘 그 내용이 한국 사회가 조금 더 통합이 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가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시간인데, 실제로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수라든지 뭐 행복 지수, 뭐 갈등 지수, 사회 안전 지수 이런 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인 능력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. 그리고 아마 이미 신문지상이나 이래서 들으셨고 이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, 근데 그 지수들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한국 사회가 그렇게 분열이 심한 사회라기보다는 분단 상황이 있어서 항상 그 전쟁의 공포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지수가 조금 낮아지는 거지. 아마 요새는 여행들 많이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밤 12시에 여자가 혼자서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많지 않아요. 그리고 요즘에 뭐 이렇게 싸우는 그 기사들이 많이 나서 뭐 여혐, 남혐 뭐 이러고 뭐 이제 SNS 이런데 아주 뭐 상처난 이런 사진도 올려고 그러는데, 그래서 얼뜻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운 나라인 것 같지만 이런 게 뉴스에 난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그런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총을 쏴서 한 수십 명이 죽어야 CNN에 나오죠. 예, 이렇게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상처 뭐 전치 몇 주 나오는 거는 CNN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더 매스컴에 부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제 한국 사회 갈등의 그런 원인이 뭐냐?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경쟁이 너무 심하다 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너무 경쟁이 심한 거.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가 어느 정도 잘 균등하게 또 공평하게 공유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. 또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하는 그런 부분. 중요한 게 리더십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사회 갈등을 얼마나 잘 중재하느냐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에 지금 가장 민주화가 잘 된 나라, 그리고 가장 발전이 제일 잘 된 나라, 혹시 여기서 아프리카 잘 아시는 분 계세요? 어느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되고 있습니까? 소득 수준도 높고. 예, 남아공도 잘 되는 편인데 남아공하고 보스와나라는 그 국가가 있습니다. 굉장히 잘 되는데 거기는 비교적 그 부족들이 서로 굉장히 민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고, 또 그 보스와나라는 국가를 민주적으로 잘 이양한 그 국왕이 굉장히 영국에서 제대로 민주주의 훈련을 받아서 리더십을 아주 잘 발휘했던 그런 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뭐 척박한 나라다 하는데,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짐바브웨 같은 나라는 그 리더가 70몇 년을 하면서 완전히 독재 국가로 해서 나라를 망쳐놨고, 똑같은 그 조건인데 보스와나는 지금 굉장히 소득 수준,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. 그래서 어떤 리더냐에 따라서 사회 갈등 지수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경제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.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뭐 전망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자격은 없는데요. 일단 경제 위기가 되면 갈등 지수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아예 못 사는 경우에는 오히려 행복 지수나 갈등 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 아마 다 아시겠지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뭐 코스타리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사회 갈등 지수가 오히려 떨어져 있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 지수가 좀 높다면 아주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를 뭐 아마 여러 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.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갈등, 분열, 또 불행 이런 거를 자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붕괴입니다.
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주 그 뉴스에서 나오죠. 서울 사람들의 3분의 1이 극도의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. 그런데 그 극도의 고립감이라는 게 어쩌면 과거에 대가족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시대에 비해서 고립감인지, 만약에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극도의 고립감까지는 아닌데 그런 기억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은 드는데요. 하여튼 진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밥, 혼술, 혼숙 뭐 이렇게 하고 고독사 뭐 이런 게 많다 하는 거는 전체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거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트렌드라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가정을 다시 뭐 살리고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1인 가족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만드는가, 또 어떻게 해서 고립감, 고독감을 없애는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하는가가 더 실제적인 대처 방안이지,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뭐 만들라고 돈을 쏟아부어서 될 일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사회에서 그 갈등을 느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빈부 차이, 그다음에 이념 차이, 그다음에 이제 그 정당 간의 갈등, 그다음에 이제 그 세대 갈등,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통합과 평화 같이 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뒤에 공존해서 같이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 사회적으로 그 왕따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 이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는 통합을 깨서 그 평화를 얻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행여나 그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? 저는 2개 다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으면 사회학이나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구조적인 접근을 하겠죠. 그리고 저 같은 정신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접근을 하죠. 그래서 2개가 다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까 그 나치한테 보여준 것처럼 어떤 특정 타겟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희생자를 만들어서 나머지 사회 사람들을 조종하려는, 말하자면 나쁜 리더가 있다면 그런 잘못된 혐오의 분위기는 계속되겠죠.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건강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, 그래서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하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따돌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폭력의 희생자인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 폭력의 희생자는 이제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는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경제적인 뭐 불만일 수도 있고, 본인이 그런 폭력적인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신분석에서 어떤 용어로 얘기하냐면 전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죄가 없는 애매한 사람한테 가서 푸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왜 어디 남산에서 종로에서 뺨 맞고 뭐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 그러잖아요. 그런 심리입니다.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도 체계적인 사회적인 어떤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인 성숙을 도와주시는 어떤 가족 내 학교 뭐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역할도 또 필요한 거죠. 네.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.